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이번 주에 시도될 거란 관측들이 있습니다.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요. 경호처장은 사직서를 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은 신병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경호처 수뇌부 무력화 전략이 통할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집결할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 전국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엔 품격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한 뒤 포로 맞교환을 제안했다고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간밤에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인 2명을 생포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지난 주말 그들의 모습과 군인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었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는 북한군을 신문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이 전쟁터에 끌려온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고요. 네.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문은 우리 국가정보원의 도움으로 한국어로 이뤄졌는데 이들 중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묻자 여기서 즉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다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네. 생포된 북한군 2명은 각각 1999년생과 2005년생으로 젊은 병사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당선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ABC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적어도 수일이나 수주 안에 양측 간 전화통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휴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가끔 변호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재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2주가 넘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갔다가 수사팀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14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고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입니다. 네. 다만 국회 측은 헌법 위반에만 집중하고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선 법리 다툼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는 탄핵 소추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법리 다툼을 하지 않는 건 탄핵 소추 변경 사항으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심리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주말 앞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투입할 병력과 장비 규모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동원령을 내린 대상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네. 1차 집행 때 120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차벽과 철조망, 쇠사슬 등으로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견인차와 헬기 등을 투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경호처를 지치게 만들기 위해 2, 3일 이상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장기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경찰에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는 현재 5명인데 지금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은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경호처 내 온건파로 분류됐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하고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이 지휘하게 되면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지휘부를 와해하려는 경찰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입건된 5명 중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박 전 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2명입니다. 지금 경호처 내부 동요가 상당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경호처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고 김 차장 지시로 삭제됐다가 하루 뒤에 복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공수처는 경호처가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고요.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변호인단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뒤늦게 선임계를 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된다고 해서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영장 집행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소식도 알아보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신경전이 거세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체 수정안을 만들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지연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특검 대상과 주체,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하는데요.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가량을 수사의 중심으로 하고 야권이 주장하는 외환죄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특검은 수사 대상을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자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해 북한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란 게 여당 입장입니다. 아하.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건 내란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임을 사실상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고요. 네. 외환죄를 추가하는 것도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 제3자 추천안이 담긴 만큼 내일이나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수정 특검법을 내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앞으로 줄줄이 이어지죠? 네, 비상계엄 관련 인물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 주 목요일 시작됩니다. 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와 함께 정치인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장에 김 전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고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오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턴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공판 준비기일이 시작되고요. 다음 달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재판 준비기일도 잡혔습니다. 네. 계엄 비선으로 지목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계엄과 관련된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사고기의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국내 조사관들이 사고기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나기 4분 전부터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장이 메이데이, 즉 SOS를 선언한 시점부터 저장되지 않은 건데요. 비행기 고도를 높였다가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일각에선 조류 충돌로 두 엔진이 모두 고장나면서 전원이 차단됐고 이로 인해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을 분석할 핵심 단서가 사라지면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또 이로 인해 사고 조사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영하 4.9도, 대구 영하 2.6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습니다. 다만 아직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일부 내륙 지역의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면서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6도, 부산 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약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로 확대돼 곳곳에 1cm 안팎,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9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락 부근 1차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수원에서 죽전 휴게소,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오산에서 남사진리까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평에서 인천요금소,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전으로는 부평 부근에서 짧은 정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매송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 더 가서는 화성휴게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책 시사 인터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의원님께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죠? 네, 저는 고위공직자 수사 범죄처의 체포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경찰에. 그래서 수사 권한이 없고 또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발부받아야 됩니다.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서부지방법원에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장 집행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경호관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사실은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네.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밑에서 그 쓰나미 밑에서 모든 절차가 되지 않고 각종 불법, 위법, 탈법이 있는 것이 결국은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청 차장, 그다음에 공수처 처장 모두 나와서 이거 다 막아서면은 일종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했을 때 이런 경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주 엄정한 사건일수록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수록 저희가 하나하나 절차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수본 얘기하셨는데 지금 막 국민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네네. 이제 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국가수사본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있고 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있는데 이 합쳐서 세 개 본부가 공수본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수사를 같이 하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사건은 경찰은 원래 특별수사본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본부는 설치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이걸 지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두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이 보고만 받게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러한 뭐 경찰의 이 수사단 설치도 좀 근거가 참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둬야 되는데 두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있는 대통령 내란죄를 공수처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곳곳이 이렇게 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위법 수집 증거 능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쪽으로는 헌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네. 한쪽으로는 수사 등 사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우리가 차분히 지켜보면 되는데요. 이걸 부당하게 막 압박하고 정치권에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보면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결국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국가수사본부에 누군가하고 내통했던 것을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 압박에 따라서 조급하게 또 사실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기관 간의 수사 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태어나서는 안 될 공수처가 태어나면서 그 공수처의 무능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조급한 무능함에 따라서 결국 이런 큰 혼란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첫 단추 잘못 깬 건 막 억지로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저는 경찰청으로 공수처는 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서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큰 혼란이 된다. 그건 뭐냐? 국민들 모두가 승복하지 않으면 저는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내통 부분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아니 본인은 소통이라고 그러지만 저희는 소통 그게 바로 내통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 시기, 체포영장이 오늘 밤에 발부될 것이다. 체포영장은 언제쯤 집행될 것이다 했다가 이제 다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미 고발도 했지만 경찰 내부에 국가수사본부의 내부에 누군가가 이 모든 정보를 주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물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는데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공수처는 보니까요. 단 나흘 동안 요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나흘 동안 3번 요구하고 출석이 불응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면서 이제 일부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서 일종의 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한테 이걸 발부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나흘 동안 3번 출석 요구하고 바로 발부받는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확대되다 보면 내란죄도 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직권남용의 수사는 대통령이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그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제한된다 이렇게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 수사 권한은 없다고 없거든요. 경찰청은 그러니까 네. 공수처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저렇게 무리하게 하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거기에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겠죠.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격을 고려해서 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윤 대통령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이제 드디어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하고 협의해서 꼭 공수처에 출석해서 수사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수사 시기라든지, 그러니까 조사 시기라든지 이런 조사 장소 이런 걸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전직 대통령들 예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에도 다 그런 논의를 했고 또 경호처하고는 일종의 동선에 있어서의 신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도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본인들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 네.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청으로 이 수사 권한이 넘어간다면 대통령실도 무조건 이 불법 이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권 간의 충돌 또 유혈 사태까지도 뭐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측 입장은 그런 거죠. 불법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가서 무슨 조사를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수사 권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꼭 자진 출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수사 방법, 조사 방법은, 조사 장소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것이 지금 물리적 충돌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여러 가지 법적 권한에 문제가 네네네. 있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공수처가 사실은 영장 집행을 직접 하려고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경찰에다가 집행을 좀 경찰이 해달라 이러고 일종의 경찰의 집행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바로 반발했어요. 우리가 공수처의 집행에 관한 지휘 권한을 지휘를 받을 위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공수처가. 네. 그래서 이제는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화력 병력을 다 이제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 내부에도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종의 마약 범죄를 잡는 수사단이라든지 이런 병력을 막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경찰이 행정협조의 일종의 영장 협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이제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대통령 어쨌든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란 신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이 신변 안전을 담당해야 되는 경호처의 경호처법에 따른 이 경호 업무와 일종의 영장 집행 업무가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죠.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는 거는
아주 커다란 국가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뭐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저는 하루빨리 단념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뭐 지금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헌정사의 큰 오점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네네. 아니면 구속영장을 쳐라.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 중앙지방법원에 해서 구속영장을 하면 우리 거기에 응하겠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 공수처가 이 일종의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집을 내려놓고 저는 뭐 대통령실하고도 좀 입장이 다른 게 경찰청에 수사 권한을 먼저 넘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재집결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의원께서는 1차 집행 때 다른 의원들과 관저 앞에 가셨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다시 가실 생각이세요?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분명히 이것이 헌법과 법의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갔습니다. 네. 아마 그 전에는 국민들께서나 우리가 다 공수처 당연히 권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갸웃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갔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체포영장을 또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충돌을 한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대규모 화력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헌법 법률의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부당하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어떤 대응을 할지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자칫 계엄 옹호나 대통령 지키기로 보이는 모습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지금 한남동 관저에 갔었던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믿고 이쁘고 해갖고 지킨다 안 지킨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아주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헌법과 법치가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고요. 사실은 그러한 이 법치주의를 지금 일종의 파괴시키는 그런 형국이 벌써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시도가 대통령 영장 집행, 대통령의 수사에 있었다면 이제 일반 국민으로까지 그 칼끝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민주당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제 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퍼나르는 것도 일종의 내란 선동죄다. 내란 선동이다. 네. 그래서 이걸 국민들 카톡에 이런 거 퍼나르는 것까지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저는 이것은 카톡 계엄령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한 우려가 되고요. 결국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그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공포정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까지 이거 침해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본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특검법의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야당의 특검법안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야당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야당이 그동안 이 국정 마비를 한 세 틀로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위헌적인 법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줄탄핵, 그다음에 예산의 무리한 사건, 뭐 이런 거였는데요. 이 위헌적인 법안에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마구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 지금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여기 제목을 내란 외환의 특검법이라고 바꿔서 뭘 했습니까? 대북 확성기 틀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까지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외환죄 혐의 부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예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죠? 네네. 네, 김여정 한마디 하니까 바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지금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북 전단하고 대북 확성기 아닙니까? 사실상 온물풍선에 대비한 것도 있었고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인데 이것을 외환죄로 조사한다? 저는 이번에 딱 떠오르는 것이 탄핵소추안 제1소추안, 2소추안에서는 뺐지만 통과된 2소추안에서는 뺐지만 삭제했지만 1소추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이 가치 외교로 한미일의 협력 이 부분이 잘못됐다. 북중러를 멀리하고 한미일 협력 외교를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특검법에는 일단 빠졌으니까요. 예. 빠졌지만 네. 처음에 그걸 넣었어요. 저는 그거랑 괴를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결국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일종의 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결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뭐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번 내란 외환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환죄 부분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군요. 네. 저는 뭐 아주 경악했습니다. 그걸 보고. 네. 특검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기세입니다. 야당은 늘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이런 국회 처음 봤습니다. 국회는요, 합의하고 대화하는 곳인데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진짜 이 의회 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야당은 처음 봤고요. 저희 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21대를 쉬고 22대를 들어왔는데요. 야, 국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 국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탄시킨 것이 야당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국정이 사실상 의회 때문에 마비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야당은 권한대행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이 이루어져도 여당의 이탈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당의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아마 외환의 죄 때문에 외환특검법
때문에 저는 여당의 이탈표가 오히려 지난번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국가안보 체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적어도 우리 당의 가치를 같이 한다면 그 내란 외환 특검법에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그 밖에도 사실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장한 부분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은 혹시라도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이 특검과 같이 선거를 치르겠다. 일종의 특검은 매일 브리핑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더라고요. 일반적인 수사는 사실 수사 내용을 중간에 공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매일 브리핑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선거운동 기구로서 특검을 이용하자 이런 그 의도다.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요. 네. 이거 뭐 사실 저희로서는 네. 동의하기 어려운 법안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네. 나경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입니다. 광복 80도를 맞이하여서 큰 사전 원고라는 것이 2020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 큰 사전 원고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한류가 굉장히 유행하기 때문에 그것과 발맞추어서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이라는 주제의 국제 공모전을 열 생각입니다. 한글 큰 잔치 2025라고 해서 전 세계의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글로 자기 언어를 적어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공모하는 그런 일인데 그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만 적는 글자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의 여러 언어들, 특히 사라져가는 언어랄까 이런 언어들을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존하고 앞으로 그 인류의 문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한글이 나아갈 길은 무궁무진하다.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한글 주권, 우리 한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생각을 온 국민이 다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월요일인 오늘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영하 4.3도, 대구와 광주 영하 1.4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습니다. 다만 아직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전주 6도, 부산 8도, 제주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전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약한 비나 눈이 오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로 확대돼 곳곳에 1cm 안팎,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개겠고요.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반짝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입니다. 한 달간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소회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참 아직까지도 이 위기를 국가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를 조기에 좀 이걸 수습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참 골든 타임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사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려 정치적 논란과 혼란만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더 큰 갈등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지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포영장 집행 그러니까 수사 주체에서부터 공수처가 수사가 주체가 맞냐 그 체포영장을 이게 꼼수적으로 이제 또 관할 중앙지법을 제끼고 서부지법에서 받아서 이걸 집행하는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 맞냐 또 지금 이제 사법영장이 우선이냐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지키는 우리가 봤다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이게 쉽게 말하면 사법 질서의 혼란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과연 망가져야 되는지 이걸 정치권에서 너무 지금 이 상황을 자신들의 극단적인 주장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예, 정말 답답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저는 간단치 않다 생각합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나라를 혼란 속에 몰아가고 있고 본인이 이런 혼란을 자초한 사람인데 이 사법적 질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 집행,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의 중요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 수사기관의 수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을까? 그 이전에 검찰총장까지 됐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갈수록 저는 정말 단순히 비상계엄을 넘어서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공직자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 검찰 조직에서도 인사검증도 잘 안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검증 잘 못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있죠 양두구육이라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정치권 전체가 사실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신변 안정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전적으로 지금 탄핵도 그렇고 지금 보면 내란죄 수사는 아예 수사 자체를 안 받겠다고 지금 거부하고 있고 탄핵 절차도 지금 안전을 이유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당당하게 지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도 안 하고 내란죄도 수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전을 얘기하는데요. 안전을 위할 정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지금 이렇게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고 대통령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 여러 가지로 그 대통령이 나간다고 하면 경찰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대통령 안위를 위협할 정도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것 자체가 명분 없이 그냥 시간 끌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를 우려하는 건 아닐까요? 네. 글쎄요. 체포영장 이게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체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구속 이전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내란죄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지금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아까도 말씀하신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죄 수사에 혹시라도 체포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또 회피하기 위한 거라면 이건 전형적으로 이 법질서 자체를 정당한 영장 그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법 집행 자체를 꼼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막고 있는 아주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뭐 체포든 구금이든 뭐 이런 구속된 상태에서는 공수처 수사든 또 이제 헌재 심판이든 이걸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 지금 현재 경호처 내부에서도 지금 엄청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과연 경호처가 끝까지 네. 경호법에 입장한 그런 뭐 경호처의 그런 뭐 대통령 그런 경호처의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자신네들이 충실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또 이 경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신구금 뭐 이런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아니다. 법 집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 지금 논란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네. 뭐 그런 가운데 지난 11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제에서 이제 경호처 간부들과 이제 식사 자리를 통해서 무력 사용 그러니까 총기를 뭐 사용을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또 경악할 만한 일이고 어떻게 하든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입장에서도 지난번 이제 이 체포영장 1차 집행 네. 당시에도 어떤 경우도 무력 충돌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당히 상당히 그 좀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공수처장직을 사퇴하고 네. 또 지금 그 바톤을 이어받은 공수차장 김성훈 차장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처신 자체가 강공 모드로 지금 대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공수처가 이 수사가 경험이나 역량 이 모든 게 부족하고 뭐 좀 부족하고 또 수사 주체로서의 논란도 이 사람들 상당히 의식을 했어요. 5시간 30분 대치하면서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때 만일 제대로 된 수사 경험이나 역량이 있는 그런 수사 주체였다면은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대치하고 있을 때 되려 뭐 이렇게 인력을 좀 충원해 달라든지 경찰 쪽에 뭐 이런 그런 조치를 통해서 그날 이걸 끝장을 나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정치적도 논란으로까지 절차적 정당성에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서 이렇든 저렇든 국민들은 이 모양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김 의원님 헌재 상황 좀 정리하고 가면요. 네.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국회 소추단이 얘기한 내란죄 철회 부분이 좀 정리되고 나서 적절한 기일에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어요. 네. 내일이 첫 변론기일인데 헌재에서 좀 입장을 정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첫 변론기일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심판 때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 뭐 이렇게 참여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들 중심으로 바로 뭐 심리로 들어갈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다음에 바로 일정을 또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탄핵 심판 이 변론 기일에 또 뭐 지금의 입장 방식이면 아마 그때 헌재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때쯤 정리를 해줄 것이다. 홍표 의원님 예.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그 조기에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14일 첫 그 일정에는 불참할 경우에 한 번 정도는 뭐 그날은 좀 변호인단 의견을 들으면서 그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일정 잡힌 일정을 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헌법재판소가 쭉 일정을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 두 번째 기일부터 해서는 제가 본 데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헌법 탄핵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준비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정 정도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정영식 주임 재판관이죠. 주임 재판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미 그 이거에 대한 그 양해가 논의가 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준비 변론 과정에서 즉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서도 형법상의 유무죄보다는 그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주 그 업무라는 것이 이미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큰 논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내란 행위라는 것은 이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란 자꾸 이제 논란이 있어서 내란죄가 없으니까 내란 행위 자체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 주셨죠. 그래서 내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라는 문제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헌재가 또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럼 이런 거죠. 이제 두 가지 탄핵이 이제 인용되는 경우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리고 중대한 그 법률상 위반이 있었을 경우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경우엔 그 중대한 그러니까 법률상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정지시킬 만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직을 정지시킬 만큼 중대한 범죄냐라는 걸 이제 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일부 그 선거법 공직선거법상의 위법적인 요소 그때도 유무죄를 다툰 건 아니었어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했죠. 그러니까 행위를 그때도 따진 거죠. 일부 그 공직선거법상의 위법성이 있지만 이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직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헌재에서 탄핵 문제를 법리적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뭐 헌재의 일정상 변수가 되지 않겠죠?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이제 이 탄핵 심판의 절차에 있어서 계속 이제 절차를 가지고 대단히 중시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은 헌재에서 심판 기간은 180일 6개월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풀로 지켜달라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90일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얼마 뭐 이런 게 다 경험이 있고 했기 때문에 꼭 6개월을 다 지켜야 된다는 뭐 어떤 그런 법적 구속력에 자신들이 지금 심판에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자신들이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심판 이제 헌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거든요. 그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볼 것이고 위헌적 대통령 통치권 행위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이제 가장 판단의 가장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한 법률상 위반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 이제 특히 정청래 탄핵소추 위원장 측 변호인이 많은 국민적 혼란과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때 이제 준비기일 때 그런 내용이 나왔죠. 헌재의 뭐 권유에 따라서 내란죄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그 내용의 내란죄가 중심인데 그 내란죄를 빼자. 뭐 그것도 권유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그냥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일국의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하는 헌재야말로 이거는 누가 봐도 헌법에 기초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그런 상당히 헌법적 양심을 가지고 이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떤 정치적 편협성이나 편향성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면은
이 결론은 성보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논란 때문에 지금 현재 더욱더 지금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좀 올라간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청래 이 탄핵소추위원장이 이 내란죄를 드러내자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 인식도 일부 국민적 그 여론의 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이걸 정말 면밀하게 또 신속하게란 말 이런 걸 안 해야 돼요. 현재에서는 그냥 현재 그 대변인 입장에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어떤 경우든 이 현재 심판 결과에 국민적 혼란과 또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최종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 승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으로 심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한 말씀은 더 좀 부언을 하면은 그 현재 재판관들이 헌법 위반 사항과 중대한 법률상 위반 사항을 갖다가 그러면 가령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야기는 사실관계는 우리 홍 대표님 말씀대로 네. 실리산 비상계엄 그 자체를 갖다가 드러낸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다만 내란죄 그 부분은 행법에 의해서 형사재판으로 앞으로 형사 네네네. 절차로 가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건 그 판단도 현재 재판관들이 하는 건데 그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고 한급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단정이죠. 홍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예. 네. 이게 지금 저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180일 6개월 보장하라는 얘기는 네. 이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실상 지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네네. 만료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2명이 또 없어지면 이 2명은 더군다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그 지금 임명된 그 2명이죠. 추가로 임명된 이 사람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겨우 지금 된 건데 대통령 임명 몫은 더더욱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이건 대통령 임명권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6명 체제로 가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탄핵 절차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뭐 말인즉슨.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절차 당시에 2004년에는 2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3개월 걸렸습니다. 네. 93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최장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그 어떤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혼란이 길어지고 국민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졸속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끝낸다는 의미지 졸속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그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늦어도 4월 초순에는 4월 초순. 예, 늦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헌법재판관 2명의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말에서 4월 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 관행에 비춰봤을 때 시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그다음에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국가적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기에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수사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선임계를 왜 이제야 또 이 시점에 제출한 걸까요? 홍표 의원님.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했을 때 그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겁니다. 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고 항고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요청가 있는데 했는데 지금 일단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도 결국은
계속 그 검찰의 그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무한정 막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선임하고 일단은 시간 끈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변호인단이 선임되고 나서 변호인단들이 또 요청을 하겠죠. 일단 변호인단이 됐으니 좀 내용을 보니까 변호인단하고 협의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로만 맡기에는 지금 경호처 내부의 문제가 뒤에 또 논의가 되겠지만 사실상 경호처가 와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시간 벌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네. 공수처에 선임비를 제출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뭐 법률 지식 또 법 운영 경험 뭐 최고의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자신들이 변호인으로서 할 역할 뭐 또 그 수단 이런 거는 뭐 지금 다 총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게 뭐 또 법률적으로 또 최종 대법 뭐 이렇게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또 이 피고인의 또 입장이 피자의 입장이 또 어떤 행태로든지 변론 정을 할 수 있으니까 방어권 입장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1년에 이제 뭐 그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법이라 할지라도 법 체계는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은 이제 그때 당시에 고대 그 로마의 법률 개헌에서도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왔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을 경험하고 법을 또 위에서 일했던 그 경험 가지고 국민적 그런 법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변론 활동만 이렇게 해주면은 이 지금 국가의 불확실성을 이게 롱타임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가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도는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재 심판에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거는 빨리 판단되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일반 행사 사건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좀 국가를 위한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호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종준 이제는 전이 됐죠. 대통령 경호처장. 좀 갑작스러웠어요.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내부 갈등의 표출이라고 보세요. 김성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온건파적인 성격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경호처 내부의 상황이 이렇게 밖으로 이제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의 영도 무너졌고 대통령 그 경호처 조직 자체가 지금 이제 상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반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전 경호처장은 뭐 그래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당신이 지금 이제 뭐 체포될 수도 있는데 경찰 수사에 응해달라. 3차례 이제 소환에는 응해가지고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경호처장직도 던진 상태에서 자인 신분으로 그렇듯이 지금 이제 내부에 좀 갈등이 있어 보여요? 그럼요. 지금 있죠. 있는 거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 경호처 공무원들이 다 거의 이제 정무직 어떤 뭐 이렇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정무직보다는 다 경호처 공무원들입니다. 국가 공무원인데 이 국방 공무원들이 공권력 간의 이 물리력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불상사나 또 문제점 또 자신들이 있는 또 불이익 이런 걸 왜 사람인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을 엄연한 또 자기 묵고 사는 직장인데 직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왜 그냥 좀 윤석열 대통령의 착한 흔히 말하는 그 호가호위 세력들이 이런 데 정치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라도 알겠습니다. 그 많은 경호처의 직원들이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 상황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홍표 의원님, 경호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호처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정무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경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권한대행인 김성훈 차장은 원래 경호처 출신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체로 지금 확인되는 걸 보면 박 처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의리는 다 했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그거는 막아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이건 뭐 자기가 할도로 자기도 이제 체포영장이 경찰에 좀 소환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더 이상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도 혼란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경로로 확인되는 것은 네. 일반 경호원들 입장에선 전부 다 국가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위법행위라면 잘못하면 전부 다 진짜 이 공무원으로서는 그 해고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공무원 연금도 못 받거든요. 그 경우에는 위법행위라면 이런 등등의 신분상의 불안함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지인들을 통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외부에 자기들도 불안해하고 답답하다는 상황을. 그래서 아마 박 처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부터 나가고 이렇게 지도부 수뇌부가 나가기 시작하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성훈 차장이 이제 다시 이걸 강경하게 나가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성훈 차장이 버틴다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3차례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의 명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게 수뇌부를 한 명 한 명 소환하면서 네. 일단은 그 사람들부터 격리시키면서 경호처 자체를 좀 그 통제 체제, 그 경호처의 지휘 통제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걸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우리 홍익표 의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이 대통령에 걸맞는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대통령 스스로 이 화를 자초했다 생각을 합니다. 3차례 소환 조사했을 때 그때 빨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환 조사의 방식이나 시기 이 등등의 문제를, 절차적인 문제를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랬다면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죠. 예컨대 대통령을 포털라인에 세우는 게 좀 무리하다면 비공개 수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등등의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무조건 이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결국은 체포영장마저 거부한다면 그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체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합니다. 내란죄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그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도 가능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훨씬 더 대통령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자진출두해서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협조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2부 줄이고요. 3부 품격 토론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앞서도 우리 홍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과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그 체포영장을 동시에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공수처 수사 인력이 영장 집행을 위해서 간제에 가면은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이제 공수처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당연히 집행하게 되죠. 김성훈 차장도 이런 걸 알고 있을 텐데 좀 강경파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충돌 우려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언제까지 자신의 그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몸을 바치면서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건 지금 국가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이라보다는 그 경호처 본분 자체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지만 그 경호처가 쉽게 말하면 법원의 사법영장, 법원영장에 의해서 지금 이제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법률가이신 또 대통령께서 이 사항을 모를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자꾸 대통령 좀 직원에 있었거나 또 대통령 측근 세력들이 지금 이런 때 진짜 고도의 정치 행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대통령이 이게 지금 대통령직 변호인들 지금 입장은 수사를 받으면 체포될 것이고 또 그러면 바로 구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응 방식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보다도 그래도 현직 대통령 국가의 품격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시각도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눈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꼭 윤석열 현직 지금 대통령을 갖다 체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뭐 이걸 체포 당장 시켜가지고 이걸 구속 수감시켜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근 또 윤석열 대통령 권력을 또 많이 좀 빨대를 꽂고 빠른 이런 선수들은 이럴 때 어떤 게 국가를 위한 행위인지 좀 판단해가지고 역할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네.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그냥 끝까지 대치정국을 정치권이 지금 대치정국을 만들었잖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도 깊은 것 같습니다. 현행법 체계로는 이 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익표 의원님. 글쎄 뭐 원론적인 발언이라 뭐 더 얘기하진 않겠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특검법이 그럼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근데 위헌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당이 일방 처리를 했다. 이거는 뭐 일방 처리를 해서 그
자기가 거부권을 썼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되게 일방 거부 위헌적인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특검 절차 야당이 임명한 네. 특검 얘기하는데 네. 기존에도 이런 특검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특검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관련돼서는 국회 입법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게 위헌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에는 여당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특검과 관련돼서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했죠. 합의를 한 거죠. 그 당시 여당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없었다는 건 모르겠는데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어떤 법적 판단을 한 거 아니겠어요? 헌법적 판단을. 그건 과한 거고 가능한 한 특검법을 조기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였으면 좋았지 않을까. 네. 위헌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도리어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하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위헌적인 요소라는 것은 그 판단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이렇게 되면 네. 최대행조차도. 네. 주상목 대행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께서 상당히 고뇌 어린 입장을 적시에 저는 잘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항은 특검만이 이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수사 문제 또 탄핵 심판에 관한 지금 여러 가지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앞으로 헌재 심판은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진중하게 네.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때 그 상황이 만들어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이제 특검으로서 지금 이 사법 체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수사 주체가 되고 있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어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또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떻게 영장을 집행해서 수사하겠다는 거냐. 계속 이런 문제 제기만 가져갈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신속하게 수사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특검이라고 특검이다. 봐요. 특검 그러니까 이 특검을 통해서 지금 야당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도 최상목 지금 대행의 이 제안에 대해서 쉽게 수용을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지만은 저는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이 혼란을 빨리 접근하고 늦었다 그럴 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또 이게 법안 성안하고 또 이걸 사무실 구하고 또 수사 인력 얼마로 할 것이며 수사 범위 정하는 거 이런 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지금 현재 또 내란죄 특검법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그런 어떤 성급한 마음보다는 국민의힘 힘과 이제 우선 이 문제를 갖다 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수사는 특검으로 가자. 마침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제 이 특검 추천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안 되면 비토권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은 대부분의 이렇게 3자 추천을 하고 이렇게 좀 그동안 유연적 위법적 요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드러냈고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야 6당이 재발의한 특검법 특히 외환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좀 심한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판 이제 이걸 북풍 공작으로 보고 이한치를 이제 추가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윤석열 판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것까지 이제 또 특검 범위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안보에 관한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안보 정책도 그러면 수사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특검이라는 거는 상당히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특검 운영 일자, 특검 수사 일자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예안까지 집어넣어 버린다면은 대한민국 국가 대통령으로서 행한 그동안의 많은 안보 정책이나 또 안보에 관한 행위 이 자체를 가지고 특검에서 다 판단하고 수사로 통해서 이걸 가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본질이 또 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검은 간결하면서도 신속하게 이게 진행되는 게 그게 특검이에요. 네, 홍표 의원님.
그 우선은 그 빠른 시일 내에 특검법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지난번에 여기서 민주당이 좀 네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네. 이 문제를 빨리 그 해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에서 다행히 이제 민주당에서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또 하나 내주니까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열린 자세로 이제는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문제는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특검도 지금 그 민주당이 당분간은 지금 그 보류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 약간 말씀하신 거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외환유치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민주당이 발의한 거에. 그래요? 예, 외환유치죄라고 표기돼 있지는 않고 네. 북한과 관련돼서 사안별로 대북 확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 네. 대해서 전쟁을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전쟁을 네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행위에 대한 조사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저는 원래 굳이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넣지 않아도 이건 수사 대상이었다고 봐요. 내란이 왜냐하면 이미 6개월 전 1년 전부터 이 비상계엄 불법적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명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이 다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연히 그러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북한 도발을 빌미 삼아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그러니까 외환유치죄와 관련 없이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되려면 북한하고 내통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성립이 쉽지 않다는 법리적 판단도 있어서 외환유치죄로는 이 특검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옛날에 우리가 총풍 사건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수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안기부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이 사법 처리가 됐었는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한국의 어떤 한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정상적인 군 작전 지휘 계통을 네. 넘어서는 조치들. 그러니까 지금 무인기 같은 걸 우리가 평양에 보낸 게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 무인기를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우리가 보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만약에 고의로 정보사가 진짜 보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엔 외환유치죄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었어요. 처음부터 특검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구태여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수사 대상 네. 한정하자 이거는 수사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내란죄로 보고 있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 과정, 모의 과정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비상계엄이 단 몇 시간 만에 결정하고 발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되거나 모의되는 과정까지 다 조사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그리고 발목 잡기식의 내용을 국민의힘이 한다면 또 민주당이 단독 처리밖에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는 거죠. 좀 합리적인 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김승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격한 이런 입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또 어떤 이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이해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리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1년에 지금 이 카톡상에 뭐 댓글 이런 내용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그것도 민주당 현역 위원회 공식적인 입장 입으로 이게 나왔다는 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럼 국민들의 소소한 일상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런 식의 문제 제기고 또 비판을 한다 그러면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는 겁니까? 이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은 네. 국민들 정말 이런
알겠습니다. 홍표 의원님. 예. 권리를 너무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이렇게 모든 문제를 그 고발이나 그 고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게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이 과거에 대해서도 네. 이런 게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판정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설사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내란 선동죄, 선전죄나 선동죄가 걸리려면 윤석열 대통령 행위가 내란죄가 확정이 된 이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행동이 이후에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증거 채취를 해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논란을 잡기에도 쉽지 않은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거는 제가 그 법조인들 몇 번 물어봤는데 법조인들의 얘기가 대부분이 실제로 그 법적으로 실효적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막히고요. 내부순환도로는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연희 사이 3차로는 추돌 사고 있습니다. 현재 무항로 청계 구가에서 시립동부병원 앞 사거리는 조금 전 건물 화재로 양방향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북천안 부근에서 밀리고요.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오산에서 남사진이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스포츠 먼데이.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격 취소됐고 내일 열릴 예정인 체육회장 선거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연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전격 중단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축구협회가 또 비난을 자초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선거 절차라든가 과정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선거 자체도 3명이 치르다 보니까 준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으라서 판단한 것 같아요. 정몽규 현 회장 또 허정무, 신문선 세 분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허정무 후보가 지난 12월 30일에 갑자기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그게 7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잠정 연기됐는데 이유가 선거관리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위촉한 사람들이 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절차에 따라서 잘하는지 의심이 충분히 간다. 네.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선거인단이라 뽑아놓으신 분들에 대한 개인 동의를 받는 동의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 대체 선거가 이렇게 해서 치러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인용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왜 이제 문제가 된 게 선거인단이 규정에 보면 1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1명이나 부족한 173명만 고지를 했어요. 아하. 그러면 21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잖아요. 네. 이래서 이랬다. 네네. 근데 그런 설명이 없었고 또 내용을 보니까 현장의 감독 한 분, 그다음에 선수 17명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선수나 감독들은 지금 올 시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지훈련이라든가 국제대회 참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회장이 이런 일반 협회장들보다 선수와 감독 등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차분히 했으면 받아들여졌을 텐데 그런 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상 최초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중단이 됐습니다. 과정이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군요. 네. 23일에도 그러면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발표는 했어요. 23일 날 다시 선거를 치르겠다. 12일부터 선거인 명부를 다시 작성을 하고 13일부터 3일간
정보를 공개해서 개인들이 정말 동의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하면 16일부터 준비를 하면 22일까지 모든 선거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23일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허정무, 신문선 두 후보가 이거는 정말 공정한 거냐. 당장 선거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그냥 이렇게 강행만 하면 되는 거냐고 또 반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운영위원회 되신 분들이 저는 사퇴를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다시 뽑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아하, 170여 명이? 아니요, 저기 이제 선거인단. 선거인단. 예. 네. 이제 그분들이 저거 되게 되면 이제 선거가 미궁속으로 빠지잖아요. 네. 선거인단부터 다시 투명하게 네. 구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만들었다라는 걸 다시 공표해야 되는 네.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23일은 힘들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설 연휴를 지나서 다음 달쯤에 하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선거들을 자체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뭐 중앙선거위원회에 위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허정무 후보나 신문선 후보가 그런 걸 요청했었는데 그 요청한 사항을 협회에서 받았다면 쉽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일인데 긁어부스럼을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일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좀 짚어주시죠. 예, 내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2,244명의 대의원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1시에 모여서 정강을 듣고 2시간 반 동안 투표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대의원 11명 또 강신웅 후보 이런 분들이 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일부는 좀 이해가 되고 일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대한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위에 위탁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거라든가 또 그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을 포함해서 11명의 대의원이 제시한 어떻게 2시간 반 동안 이걸 다 하냐. 아하. 예, 그런데 이 선거 자체는 이전부터 지난해 내내 문제가 되어 왔고 선거 등록 24, 25일 날 하면서 후보가 누구인지도 알고 또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나 있거든요.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 더 많은 인원이 하는데 하루에 다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300분이 투표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과연 그 뽑아놓은 선거인단이 제대로 작동한 거냐, 제대로 뽑은 거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문제가 발견되긴 했습니다.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하고 실제 개인 정보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보를 받지 못한 선거인단도 있었고 아하. 또 심지어는 사망한 분도 있고 또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배치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그리고 이 2천여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 부재자 선거라든가 아니면 요즘 전자투표 같은 거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후보 간의 갈등 또 보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성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어른들이 하는 선거인데 이것도 정치판 못지않게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역대 가장 많은 6분이 나왔고 또 어느 때보다 지금 현 회장에 대한 불신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도 될 수 있겠다 하다 보니까 좀 치열하게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의 문제. 배드민턴 협회장 보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받을 수 없는 건데도 받아서 나눠 가졌고 그런데 그게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도 하고 또 지금 현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IOC 위원을 굉장히 강하게 밀었었는데 70살이 돼서 IOC 위원을 이제 딱 1년만 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스포츠 시스템이라든가 경기력은 굉장히 향상됐는데 협회의 행정력 그다음에 각 그 대한체육회의 그런 운영 능력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 소식도 좀 알아보죠.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2년 연속 가볍게 우승을 했네요. 네, 이제 나가면 2대0 상대방에게 세트를 빼앗기면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 본인은 부상에서 회복도 굉장히 힘든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첫 대회거든요.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보통 이게 슈퍼 1000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등급의 대회입니다. 아, 네, 첫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근데 또 우승했을 때 이 마지막으로 이긴 상대가 중국의 왕지혜 선수입니다. 지난해 항저우에서 열리는 월드 투어 때 한 번 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패배도 서력을 하고 또 올해 첫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여전히 그 국가대표팀 코치진들 제대로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팀 코치하고 나간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세영 선수 못지않게 서승재, 김원호 선수 사실 중국 팀을 이기고 남자 복식에서 우승했거든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이정우 선수 오늘 미국으로 떠난다고요? 네. 뭐 이정우 선수 지난해 정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둥지를 틀면서 메이저리그 맹활약을 기대했었는데 신시내티전에서 왜 그 펜스하고 부딪히면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어깨를 다쳐서 굉장히 힘든 첫 해를 보냈는데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LA가 산불 때문에 직접 나가지 못해서 나가게 되는데 LA 그 MLB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올해 반드시 반등을 해야 할 선수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정우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를 많이 했던 것만큼 지난해 부상으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37경기 나왔어요. 근데 적어도 한 150경기를 적어낸다면 적어도 100경기는 뛰어줘야 이정우 선수의 이름값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왕이면 뭐 홈런 2개였는데 올해는 또 두 자릿수 홈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김혜성 선수도 호화군단 LA 다저스에서 주전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통계 사이트에서 보면 아까 이제 제가 그 경기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팬그래프라는 그 MLB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 97경기에 출전할 것이다. 그게 지금 현재 그 LA 다저스에 있는 이루수들보다 2배 정도 많은 숫자라서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청 고지사항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경찰청에서 여객기 사고 관련 유언비어와 모욕성 글 등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알려왔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